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대한 재난이나 전쟁 같은 게 모든 걸 완전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막막하네요.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진 상태일 테니까요. 그렇죠. 도시는 불탔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시 그 폐허 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무너진 공동체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보통은 당장 벽돌을 굽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물리적인 재건을 생각하기 쉽죠. 당장 눈에 보이는 인프라가 제일 시급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규칙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규정하는 명확하고 단호한 선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보이지 않는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전 시대의 방식,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낡은 방식으로는 단 하루도 더 살아갈 수 없다는 뼈저린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새로운 룰, 그러니까 리셋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순간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법이나 헌법이라고 하면 그냥 종이에 인쇄된 되게 차갑고 건조한 글자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공동체가 생존의 벼랑끝에서 만들어내는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들의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 그리고 어떻게든 같이 살아남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펄펄 끓는 생존 지침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분석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문서를 하나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출처 자료는 솔직히 얼핏 보면 수면제나 다름없어 보여요. 수면제요? 확실히 겉보기엔 좀 지루하긴 하죠. 고대 인명사전이나 누군가의 족보, 아니면 정말 딱딱하고 지루한 법조항들을 그냥 길게만 늘어놓은 것 같거든요. 바로 느헤미야 10장이라는 고대 텍스트입니다. 제가 처음 이 자료를 넘겨받았을 때는 솔직히 대체 이 지루한 이름 명단을 왜 계속 읽어야 하나 싶었어요. 표면적으로만 훑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서명했는지 이름만 잔뜩 나오고 그 뒤에는 고대의 종교적인 제사 규정들이 막 쏟아지니까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과거 종교인들의 낡은 기록이겠거니 하고 넘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렇게 치부하고 넘겨버린다면 이 텍스트 안에 숨겨진 엄청난 사회학적 폭발력, 그리고 치밀한 시스템 설계의 묘미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네, 자료를 잎이 파고들수록 제 첫인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의 핵심 목표는 이 텍스트를 거대한 위기를 겪은 공동체가 스스로를 재건하기 위해 작성한 아주 강력하고 급진적인 사회적 계약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사회적 계약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짚어보자면요. 이 문서는 거대한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또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맹세를 했는지 아주 상세히 나열하죠.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라던가 안식일 준수, 파격적인 부채 탕감, 그리고 이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세금 시스템까지 정말 사회 전반을 다루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들이 대체 왜 이런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규정은 붕괴된 공동체의 뼈대를 세우고 언제 다시 흩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강력하게 묶어내기 위해 고안된 장치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어떤 계약이든 결국 누가 서명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자료의 첫 부분을 읽으면서 예상했던 건 그냥 왕이나 대제사장 같은 최고 권력자 한두 명의 웅장한 선언문이었습니다. 고대 문서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건 명단이 끝이 없어요. 총독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로 시작하더니 수십 명의 제사장 이름이 이어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 그리고 44명이나 되는 평민 리더들의 이름이 막 빽빽하게 나열됩니다. 마치 그 영화 끝나고 크레딧 올라가는 것처럼요. 44명의 백성의 두목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죠.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수십 명의 중간 관리자급 유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명시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죠. 보통 고대 문헌에서는 절대 권력자나 극소수의 엘리트 지배층이 모든 합의를 주도하고 그 기록도 완전히 독점하거든요. 아,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수많은 리더와 중간 관리자들의 이름은 이 사회적 계약이 소수 권력자의 밀실 야합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폭넓은 지지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단서인 셈이죠.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고위층 명단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남은 백성들이 등장하는 대목이군요. 나 남은 백성들,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심지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율법을 따르기로 한 자들까지 다 나옵니다. 게다가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이 맹세에 동참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정말 놀라운 지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적 서약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독립적인 법적 주체라기보다는 가부장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버지가 대표로 서명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서명자로 동참했다는 것은 이 문서가 가진 가장 파격적인 성취 중 하나입니다. 단 무조건적인 포함은 아니었고 명확한 자격 요건이 하나 제시되긴 합니다. 네, 그 조건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나이나 성별, 신분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딱 못 박아두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나이 제한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이건 마치 그 현대의 거대한 기업이 부도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난 뒤에 구조조정을 할 때 CEO 혼자 회의실에서 도장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사리분별이 가능한 청소년 인턴들까지 모두 대강당에 모이는 거잖아요. 전 직원이 다 모이는 셈이죠. 네, 모여서 우리는 이 새로운 사규를 지킬 것이며 어길 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서약서를 쓰는 것과 같지 않나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공동체는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하향식 명령 구조나 억압으로는 결코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외부의 위기가 닥치면 모래성처럼 무너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한 상향식 합의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들이 저주로 맹세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주로 맹세요. 저주라는 단어가 좀 무서운데 그건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걸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과 총명, 즉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바탕으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책임감이 엄청나네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백성, 심지어 여성과 청소년들까지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완전히 동일한 무게의 법적 도덕적 주체성을 가지게 된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와, 스스로에게 저주를 걸면서까지 참여하는 상향식 헌법이라니 그 사람들의 절연함이 정말 피부로 확 와닿네요. 자, 이렇게 밑바닥 평민부터 최고 수뇌부까지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강력한 서약으로 아주 단단하게 묶였습니다. 합의는 끝났죠? 네, 서류 작업은 완벽하게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서명은 종이에 멋지게 했지만 사람들은 당장 일어나서 밥을 먹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묶인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 실제 삶 속에서 내린 첫 번째 조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합의된 정체성을 현실에서 지켜내기 위한 경계선을 긋는 작업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성벽이 외부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그들을 동화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할 사회적, 시간적 성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경계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맹세의 내용에 나오죠. 첫째, 주변의 이방인들과 딸, 아들을 주고받는 통혼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혈통과 종교의 혼합을 막겠다는 거죠. 둘째, 안식일이나 거룩한 성일에는 주변 상인들이 물건이나 식량을 팔러 와도 절대 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셋째,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즉 면제년에는 땅을 무조건 쉬게 하고 공동체 내부의 모든 빚을 100% 탕감하겠다고 선언하죠. 가장 논란이 될 만한 파격적인 조항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딱 놓고 보면 이건 그냥 국가적인 자살행위 아닌가요? 흥미로운 반론이네요. 어떤 점이 가장 자살행위처럼 보이셨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폐허 위에서 겨우겨우 도시를 재건 중입니다.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웃나라 상인들이 좋은 물건과 식량을 싸들고 문 앞까지 찾아왔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거래 안 합니다. 돌아가세요.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묘기죠. 게다가 7년마다 모든 부채를 전액 탕감해준다고요? 고대든 현대든 금융 시스템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당장 6년 차가 되면 대체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신용사회가 붕괴될 거라는 우려가 당연히 생기죠. 이웃 국가들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무역해서 부를 축적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국 시장을 마비시키고 셧다운을 해버리면 결국 경제적 주도권을 다 뺏기고 다시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익숙한 우리의 시각으로는 진행자님의 지적이 100% 타당합니다. 아주 날카로우세요. 하지만 우리는 고대 경제의 무서운 현실, 즉 빚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빚이요. 고대의 빚은 지금이랑 좀 달랐나요? 당시의 부채는 오늘날처럼 신용카드 대금 며칠 밀리거나 신용등급 좀 깎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고대 농경사회에서 흉년이 들거나 빚을 져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땅을 빼앗깁니다. 땅을 잃으면 소작농이 되거나 거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땅이 없으니 빚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결국 자신의 아들, 딸들을 빚쟁이의 노예로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까지 노예로 전락하죠. 세상에 가족 전체가 노예가 되는 거군요. 네, 고대 경제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소수의 거대 지주가 모든 땅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백성은 노예로 전락하는 구조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7년마다 빚을 탕감한다는 건 단순한 무슨 은행 대출 면제 이벤트 같은 게 아니라 소수의 독점과 다수의 노예화를 원천적으로 리셋하는 거대한 시스템이군요. 정확합니다. 경제 성장 속도나 자본의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구조적인 빈곤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아주 급진적인 사회 안전망이자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경제적 팽창보다 구성원의 생존과 내부의 연대를 최우선 가치로 둔 거죠. 그렇다 해도 저는 그 안식일 셧다운은 여전히 좀 불안한데요. 7년마다 리셋하는 건 내부 복지라고 쳐도 일주일에 하루 무역을 완전히 멈추면 결국 주변 강대국들에게 경제적으로 뒤처져서 잡아먹히지 않을까요? 그 불안감이 바로 이 맹세의 핵심입니다. 매일매일 돌아가는 이윤 추구의 쳇바퀴에서 의도적으로 하루를 멈춰 세우는 것. 이건 주변국들에게는 정말 답답하고 미련해 보였을 겁니다. 네, 저라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다름이 이들을 외부 세계의 동화 압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효율성과 이윤만을 쫓았다면 금방 주변 상업 국가들의 거대한 경제권에 흡수되어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겁니다. 다 똑같아지니까 굳이 뭉쳐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돈을 덜 벌더라도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신앙을 나누고 연대를 다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경제적 비효율을 감수하면서까지 뚜렷한 정체성을 선택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철학이 아무리 훌륭하고 이데올로기가 완벽해도 그걸로 당장 사회가 굴러가지는 않잖아요. 네, 실질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죠. 사회적이고 시간적인 경계선을 아주 확고히 다진 이 사람들은 이제 가장 골치 아픈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심장부인 성전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운영하고 그 재정을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물류와 세금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멋진 선언문으로 헌법을 세웠다고 해도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행정 시스템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실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네, 자료에 묘사된 그 시스템들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 디테일하더라고요. 이들은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걷어들여서 성전 운용 비용으로 쓰기로 정합니다. 이 돈으로 진설병, 그러니까 성소에 두는 빵도 만들고 제물도 사고 속죄제도 지내는 거죠. 또 토지의 첫 열매, 가축의 첫 새끼를 제사장에게 주고 농산물의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아주 구체적인 조세 제도가 성립된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문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빵 터진 진짜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디테일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그 나무당번 정하는 구절 보셨나요? 장작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봤습니다.
네, 아니 텍스트를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평민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 가문별로 정해진 시기에 제단에 태울 나무, 그러니까 장작을 바치기로 순번을 정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대체 왜 이렇게 짠하고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목표가 있어도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결국 누군가는 직접 산에 올라가서 도끼질을 하고 그 무거운 장작을 어깨에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날라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주 물리적이고 고된 노동이죠. 이건 마치 그 현대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거창한 단지 발전 방향을 막 2시간 동안 논의하다가 자, 그럼 매주 쓰레기 분리수거장 정리는 몇 동부터 돌아가면서 할까요? 하고 당번 정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지 않나요? 정말 생생한 비유네요. 진행자님이 느끼신 그 인간적인 디테일이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진짜 묘미입니다. 숭고한 영적 비전조차도 결국 누군가의 땀 흘리는 물리적 노동과 실질적인 시스템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철저한 현실주의를 엿볼 수 있으니까요. 네, 숭고함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도끼질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아주 세련된 시스템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장작 당번보다 훨씬 더 정교한 일종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죠. 견제와 균형이요? 고대 사회에 세금 거두는 일에 그런 감사 시스템이 들어갔나요? 네, 세금을 걷고 관리하는 과정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앞서 백성들이 농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낸다고 하셨죠? 그런데 텍스트는 레위인들이 각 마을을 돌며 이 세금을 징수할 때 반드시 아론 자손, 즉 제사장 한 명이 곁에 배석하여 감독해야 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인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내어 성전의 중앙골방, 즉 공동체 국고에 정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우와, 잠깐만요.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집니다. 백성이 레위인에게 세금을 내고 그 현장에 제사장이 입회해서 감시하고 레위인은 다시 자기가 받은 것의 10%를 성전 중앙 곳간으로 보낸다. 이거 완전 촘촘하게 짜여진 현대식 공급망 관리이자 투명한 회계 감사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고대 종교 텍스트라고 하면 그냥 신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라, 맹목적으로 믿음을 가져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무조건적인 헌신만 강조하죠, 보통은. 하지만 이들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겁니다. 아무리 시작할 때 스스로 막 저주까지 해가며 피 끓는 사약을 했다고 쳐도 돈과 물자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패하고 맙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으니까요. 좋은 의도나 종교적 열정만으로는 시스템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도가 썩지 않고 수백 년 동안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감시와 납세 의무의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이 모든 치밀한 행정 규정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텍스트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줄의 강렬한 선언으로 귀결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정말 묵직하네요. 우리가 함께 세운 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와 심장을 그 어떤 비효율과 육체적 수고가 따르더라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시스템적 완성의 선언인 거죠. 정말이지 깊은 영이 박는 찬원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대인들이 썼던 이 치열한 생존 지침서가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저는 오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을 깨달으셨나요? 어떤 공동체든 혹은 한 개인의 삶이든 나만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을 단단하게 유지하려면 그저 앞으로 잘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좋은 의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의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대 공동체는 3가지 강력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상향식 헌신. 둘째, 당장의 달콤한 경제적 이익이나 효율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내부의 약자를 보호하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리듬을 지켜낸 뚜렷한 경계선. 셋째,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땀 흘려 나무를 패고 투명하게 돈을 관리하는 치밀한 실무 시스템이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종이에 적힌 차가운 글자가 현실을 바꾸는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고대의 낡은 텍스트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조직 운영과 정체성 유지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길을 걷거나 커피를 한잔 하시면서 깊이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자료에서 이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땅 백성들과 절교하고 안식일의 거래를 딱 끊어버리는 등 외부 세계와 아주 철저하게 선을 긋는 분리주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배타적인 경계선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지켜준 셈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초연결된 사회죠. 네.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경계가 허물어지며 서로 다름을 끊임없이 융합하고 포용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변의 수많은 다른 가치관이나 트렌드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거나 배제하지 않고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만의 확고하고 독창적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모순적인 지점이네요. 진정한 연대와 강력한 자기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명확한 배제가 동반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무를 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